KNN 특집대담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의 역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특집대담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의 역할 진행을 맡은 정승재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는 수도권 발전과 지방의 자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방 육성 정책이 필요한 국가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KNN 러브 FM은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특집 대담을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 자유한국당 창원 의창 출신의 박완수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한 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정말 두 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토론 형식의 대담 첫 질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완수 의원님, 예.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관련 법이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한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활동이 되고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든 거니까 국회를 대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요 취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활동 이거 평가를 좀 해주시면 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이 그 법 취지를 보면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이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균형발전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적 발전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네.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그 3대 전략 9대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대 전략 9대 과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과 부산에 밀집한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그 혁신 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예. 지역 산업 혁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의 유유 자산의 어떤 경제적 자산화 부분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째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우리 지금 지역에 부산, 경남의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이 정주 여건 문제라든지 산학연 연계 문제든 이런 게 제대로 그 부족하고 제대로 연계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예. 경제 활성화라든지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 그렇게 진단하시네요. 예. 그다음에 지역 산업 혁신 부분도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조선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와가지고 탈원전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남의 산업적인 기반이 붕괴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예. 지금 그 창국과 산단 같은 경우에도 뭐 약 160개가 넘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고용 사정도 지금 최악입니다. 아. 예. 그리고 특히 탈원전 때문에 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예. 전년도 그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토막이 났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약 그 2,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순환휴직에 들어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비전이 네. 과연 제대로 되느냐 예. 이런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유휴자산 경제적 자산화 부분에 있어서도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제 중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창원만 놓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네.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 그동안에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에 네.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을 완화시키고 해야 될 건데 정부가 최근에 나서 가지고 이 등급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과제도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현 정부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예. 제대로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인지 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당위를 담고 있지만 좀 그 실적 면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요거와 연관해가지고 지난 월 말이었죠.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 조치 정도의 차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예타 면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박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정도는 좀 일상적인 예측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타 면제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죠. 지난번에 발표된 정부의 그 여타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서 예. 그동안에 여타 면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과연 그렇죠. 이것이 정부 재정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예. 또 오히려 재정을 낭비하는 것 아닌지 네. 하는 그런 부작용적인 측면이 많이 우려됐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생각할 때 네. 그래도 지역 발전에 특히 예. 소외된 우리 지방 발전에는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특히 23개 사업에 24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인데 네. 뭐 앞으로 많은 재정적인 소요는 있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그 남부 내륙철도 그렇죠. 예. 과거에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수건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이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철도 교통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 서부 경남 쪽에 네. 주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단지 네.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만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이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국회에 계시는 박원순 의원님께서 계속 좀 견인이 될 수 있도록 예. 좀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4조 정도가 외외적 조항이지만 24조 정도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도 있고 우리 경남권에서도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제 김천 이 5조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도 그 제2신항하고 김해고속도로까지 8천억이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부산 경남권에도 그래도 한 6, 7조 정도가 그 추가로 부여된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일정한 좀 좋은 조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이정환 사장님 한번 또 언급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네. 하는 게 맞겠죠. 예, 예. 맞는데 이제 그 예타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 이제 조금 전에 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역에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을 벌리는 경우에 네. 대개 예비 타당성 조사 그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아,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꼭 인구 많은 쪽에 네. 경제적 효율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기보다는 예. 조금 국가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필요한 그런 쪽에 아마 이번에 예타 면제가 아마 된 것 같은데 예.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봐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택금융공사 그죠? 우리 사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네네. 이 잘 알려지기도 했지만 또 내부적인 그 실제적인 그 직무에 대해서 또 좀 잘 모르는 청취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어떤 곳이다 이렇게 좀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대개 거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집을 직접 짓는 곳은 그 토지주택공사고 네. 저희는 이제 지어진 집을 살 적에 이제 금융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네. 이해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부자들이 예를 들어 자기 집을 살 적에 예. 뭐 자기 돈을 산다든지 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는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로 조금 서민 계층들이 네. 이제 그 목돈도 없고 하니까 집 살 적에 조금 대출 조건을 조금 편하게 쉽게 해가지고 금리도 낮게 장기간 그렇게 사는 집 살 적에 저희들이 이제 자금을 제공하는데 보통 일반 그 시민들이 은행에 가서 그 보금자리 대출이나 네. 보금자리 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할 적에 네. 그 자금의 원천이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하고 크게 비교를 하면 네. 시중은행하고 금리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이제 대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데 네. 시중은행은 대개 이제 변동금리부 이렇게 단기로 하고 네. 저희들은 조금 그 고정금리로 아, 장기 30년까지 장기로 이렇게 대출하니까 그게 큰 이익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싸죠. 네. 싸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신혼부부나 네. 청년들, 예. 대학생들 그 전세, 월세 자금 보증도 하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 자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네요, 그죠? 근데 그 이니셜이 HF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그 무슨 말 뜻인지.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인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하우징 파이낸스가 주택 금융인데 네. 저희들은 그냥 편하게 해피 패밀리라고 뭐 행복한 가족이다 이렇게 예, 이역을 해가지고 예, 쓰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HF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좀 용이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으셨죠? 예, 이제 딱 1년 딱 지났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일하시다 보면 1년이 너무 빨리 갔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예. 1년을 지내오신 소회라 그럴까요? 예. 뭐, 어떤 그 느낌을 갖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해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그 주택 대출을 받을 적에 네. 우선 편하게 빨리 받게 하겠다는 그런 데 치중을 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금 조달원도 그 여러 가지 다변화해가지고 금리도 싸게 그 다음에 빨리 받을 적에 조금 불편하지 않게 예. 또 저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국민들 편의 위주로 하는데 그 초점을 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예. 그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그 신혼부부들이 집 살 적에 조금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한도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 또 어르신들의 집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받아가지고 네. 월지급금을 이렇게 계속 받으면은 그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의 중심을 뒀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 대담 초창기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2014년에 부산으로 이제 금융 공기업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한 예. 5년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5년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은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문현금융단지 안에 네. 들어있는데 결국 이제 지역 인재를 많이 뽑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좀 그 대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쉽고 편하게 네네. 그 얘기 듣기로 대면하지 않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쉽고 편하게 또 그게 편리성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을 적에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카카오톡하고 네. 카카오뱅크하고 그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예. 그 전혀 금융기관에 안 가고도 네. 그 저 핸드폰으로 네. 아니면 저 PC로 예. 그러니까 비대면이죠. 그러니까 전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그 주말도 관계없이 예. 전세자금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반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 대출 받을 적에 제출하는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골치 아프죠, 그거를 네. 저희들이 이제 본인이 그 동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종 여러 가지 뭐 그 보험 자료 그 다음에 소득 자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냥 다 받아가지고 네. 일반 그 대출 수요자들은 편하게 뭐 자기 보험하고 신분증만 있으면은 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 그건 요즘 이 핀테크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 블록체인 기술도 일부 도입하고 여러 가지 핀테크 기술을 해가지고 그런 사고는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예, 정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원수 의원님, 뭐 금방 우리 이종환 사장님께서 부산에 관련돼서는 쭉 설명을 해주셨고 문현 금융단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이제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해서 진주에 이제 그 큰 기업으로는 LH가 있고 남동발전 뭐 한 10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 여러 가지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그 이전과 관련된 성과, 평가 이런 거 한번 쭉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경남에도 혁신도시가 되어 있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서 뭐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해양 파생 특화 금융 중심지로 이렇게 지정된 지 10년이 됐죠. 10년이 됐는데 당초에 이제 여러 가지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한 30개 기관 약 3,856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 금융사나 외국인 금융사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유치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산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네.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영국 GN 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2015년 기준으로 부산이 24위였는데 금융센터 지수가요. 예. 2018년 기준으로 하니까 46위로 오히려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언제 끝까지 조사하셨습니까? 그 지난 국회 입법조사처 발행 보고서에도 보면은 예. 이 우리가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 부산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예.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특별한 어떤 정책 수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 혁신도시나 이 금융 중심지, 특화 금융 중심지가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뭐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금융 중심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동북아의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부산에 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어떤 저희들이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은행 같은 경우에 그 법령에 보면은 네.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만 둔다 이런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정부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많이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예. 그래야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 의원님 그 소관 그 상임위원회에서 늘 LH 보고를 많이 받을 텐데요. 그 예. LH가 진주에 이전한 이후에 뭐 좀 그 드러난 뭐 문제점 내지는 좀 개선점 그 이전한 이후에 활동이 뭐 둔화돼 있다든지 뭐 사회 공헌과 관련돼서 좀 뭐 이렇게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이 국정감사할 때도 예. 그 혁신도시와 관해서 지역에 경북 갔을 때도 많이 김천 혁신도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예. 이 정주 여건이나 입주 기업 등과 연계 이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네.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토지주택공사하고 남동발전 그렇죠. 이렇게 예, 예. 한 11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주한 인원들이 네. 이 사실 직원 혼자 온 분들이 58%가 넘거든요. 예. 가족이 같이 오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러기 도시라는 말도 많이 듣고 예. 또 그 공공기관하고 입주 기업들이 이 연계가 잘 안 되고 거기 들어온 공공기관하고 거기에 있는 지역의 산업이나 입주 기업들하고 예. 좀 그게- 이질감. 예 그렇게 돼가지고 뭐 지역 특성하고 좀 동떨어진 예. 뭐 기관들이 배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가 네. 제대로 나지 않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연계된 기업이 지금 수치적으로 보니까 15%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공공혁신도시, 예. 경남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면 전국적인 어떤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다. LH공사에서 뭐 사장님이나 뭐 임원들이 지역과 어떤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 예. 때문에 예.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포괄적으로 정주 환경이 아직 덜 조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 가족이 네. 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초에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맞습니다. 먼다 예. 이렇게. 금요일에 다 서울에 있는 집에 가게 되면 금요일 오후에는 창조적인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도 일종의 부작용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될 수가 있고요. 예. 이종환 사장님,
그 아무래도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그 지역 일자리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반기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제 취업 그 기회가 늘어난다 그런 건데 그 우리 부산 출신 그러니까 이제 이 HF가 부산에 있으니까 네. 부산 인재 채용 이 부분에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실제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공공기관들의 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매년 3%씩 늘려가지고 네. 2022년까지는 30% 정도 채용을 네. 그 지역 인재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목표로 설정돼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법적인 근거를 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네.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같으면 한 18%를 달성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 작년에 그 85명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18명 그러니까 한 21%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그 정부에서 정한 채용 목표제보다는 많이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뽑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부산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네,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목표 할당제에 해당되지 않고 네, 뽑히는 학생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많고 이제 결국은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이제 수도권 비대화 문제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생기고 하는 것인데 예, 결국은 인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옛날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대학들이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공공기관에 200군데 넘는 공공기관들이 전국에 이제 이렇게 각 지역별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네.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은 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가고 예.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한 그런 게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지역 인재가 서울로 이제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 유출된다든지 그런 예. 것도 방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으면은 저 이제 금융 쪽하고 네. 그다음에 해양 산업하고 영화 산업이 이제 공무원한테 내려왔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 있는 학과 네, 그런 쪽은 아마 서울에 있는 그 대학들보다도 뭐 앞으로 아마 부족하지 않다.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국면 자꾸 형성되다 보면 예, 지역 발전 뭐 이 상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청년들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 이렇게. 인구 유출도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요즘은 그게 이제 지역 그게 그 대학 기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학을 3학년 하다가 네. 어디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도 생기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정도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잘 전달된 걸로 보고요. 여러분은 지금 KNN 러브 FM 특집대담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 여기까지 듣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죠. 특히 감기,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은 새학기가 되면 더욱 심해지는데요. 직장인이 월요병을 겪는 것처럼 방학을 보낸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 호흡기엔 더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한방에선 감기, 비염의 치료를 위해 폐와 장 면역력 회복에 무게를 둡니다. 특히 장은 면역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새학기 감기와 비염에 대비하기 위해선 건강의 지침표가 되는 면역력을 미리미리 키워둬야 합니다. 정복선 한의사였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상하게 도와주는 당신. 차도로 가면 너무 둘러가잖아요. 당신에게 핑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도 보여주세요. 누군가를 위한 당신의 참 모습을. 부산 신교통문화운동에 동참합시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5.7 KNN 특집대담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NN 특집대담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의 역할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유한국당 창원 의창 출신의 박완수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2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님. 예, 뭐 주거난이 대단합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야당이지만 그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면 길을 잘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네. 부동산 정책이 좀 어설프게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9차례나 뒤집었거든요. 예. 이쪽을 갔다 저쪽을 갔다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부동산 잡는다고 네.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네. 가지고 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주 강도 높은 그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초기에 그 폭등했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일부 조금 그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고가 아파트 부분만 그런 것이고 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지방과 서울의 구분 없이 고강도 규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죠. 네. 첫째, 이제 지방은 우리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그래. 특히 어떻습니까? 창원은 전국의 미분양 물량 중에 아파트가 아예 매매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미분양 물량도 최고로 그 많은 편이죠. 네. 예를 들면 그 경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니까 지난해 9%가량 하락을 했는데 수도권은 오히려 4%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제 같은 경우에 무려 20%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네. 창원도 1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미분양 문제만 하더라도 네. 전국이 그 19곳의 미분양 주택 위험 진단 지수 경고 등급을 받았는데 네. 이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이 5곳이나 지적이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경남과 같은 지방 국민들은 네.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네. 또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는 폭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이 오히려 있는 그 아파트 전체 총량의 가치는 올라가는. 네. 그건 제가 이 국정감사라든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요구했던 것이 예, 예. 이 시장을 차별화해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된다. 네. 서울과 지방을 차별화해서 소외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곳은 거기에 따른 적정한 시책을 펴야 되는 것이고. 예. 맞춤형. 그렇죠. 예.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일관된 그것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예. 부동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그 차별화 부추기고 또 예, 예. 문제가 많죠. 네. 예. 그 이런 얘기들을 좀 개인적으로 김현미 장관한테 얘기하면 뭐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김현미 장관은 자기가 그 다른 건 몰라도 서민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 확실한 소신이 오히려 더 부동산 아. 그 상승을 부추기고 지방은 오히려 떨어뜨린 거 아닌가. 예. 이 부동산 문제도 정부가 규제를 해서 풀려고 한 것이 실패한 것이 과거 정권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예. 오히려 시장의 원리에 어느 정도 맡기면서 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 잡고. 이거는 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키고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죠. 예. 예. 우리 박완수 의원님 진단에 우리 이정원 사장님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요. 그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맞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새 정부가 이제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몇 차례 내놨거든요. 네. 내놓은 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예. 있고
그러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지방은 조금 공급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서울은 수도권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최근 그 대책에도 불구하고 네. 그 수도권에 많이 올랐죠. 네. 대신에 예를 들어 이제 부산을 포함한 창원이든 지방 도시들은 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그 정부의 대책은 그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고 네. 그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을 이제 정상화한다는 그런 측면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 주택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대출을 주택 금융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대출에 네. 대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집을 살 적에 그 대출 규제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서민들인 경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예. 주택을 그 오히려 장만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 필요한 그런 이제 저희들 정책모기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데 대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금융은 오히려 그 더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주 목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뭐 집이 없으신 분들이 네. 집 장만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또 HF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그거와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 주택금융공사가 펼치고 있는 사업들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몇 가지 그 저희들 그 금융 상품을 소개 말씀드리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보금자리 론하고 디딤돌 대출인데 네. 그 보금자리 론은 이제 장기 30년까지 네. 그 고정금리로 이렇게 대출이 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되고 이게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네. 매월 조금씩 이렇게 분할 상환하도록 이렇게 그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대개 이제 그 저희들의 상품이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용하는 대상은 아니고 네. 조금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네. 또는 그 1주택자가 예를 들어 곧 또 팔고 옮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상이 되고 또 이제 디딤돌 대출은 더 조건이 좋죠. 금리도 싸고 네. 한 그런 조건은 연소득이 뭐 6천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관계없이 또 할 수 있는 저희들 적격 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대출 한도가 좀 높은 그런 상품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작년에 저희들이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한 게 그 제2금융권에 네. 예를 들어 상호저축은행이나 아니면 할부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그 변동금리로 비싼 금리를 주고 그 대출받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제1금융권에 더 나은 보금자리로 갈아탈 수 있게 네. 저희들이 그 제도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비싼 이자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싼 이자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더 나은 보금자리 뭐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동시키는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 제2금융권에 보통 보면은 제2금융권 이자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비싼데 이제 제2금융권에서 이제 제1금융권으로 보통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좀 싼 이자를 주려는데 이 제2금융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옮겨가면 자기 고객들을 뺏긴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 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해서 예.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옮겨 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상품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덧붙여 가지고 그죠? 그 HF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 최초로 네. 그 유로와 소셜 커버드 본드 네. 이거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좀 제 스스로도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이게- 덧붙여 가지고 네. 그 이제 아시아 최초라 그러면은 일본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굳이 유럽에만 있는 이유까지 그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보통 이제 매년 한 5억 달러 정도 네. 해외에서 이제 그 본드를 채권을 발행하는데 네. 이 카버드 본드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할 적에 그 금융은행에서 그 담보 정권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 놈을 그걸 모기지라 그러는데 네네. 모기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상품을 만들거든요. 네. 채권 본드를 만드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카버드 본드는
그 모기지에 의해서 담보도 되고 네. 그다음 모기지가 그 예를 들어 부도가 나면은 네. 저희 공사가 따로 저희 공사라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죠. 그렇죠. 저희 공사가 이제 다시 또 보증하는 네. 이중 이제 상환 청구권부 채권을 이제 카보드 본드라 그러는데 네. 원래 카보드 본드는 유럽이 주시장입니다. 네. 유럽 주시장인데 작년 가을에 저희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그 이제 그 태평이라 그러는데 시장 조사도 하고 해서 유럽 쪽에 유로화로 네. 5억 유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5억 유로를 발행하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서민들 위주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채권 형태, 그 소셜 본드라 그러는데 예, 그걸 이해가 발행을 됐습니다. 네. 5억 유로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싱가포르이 계속 하고 있는데 소셜 본드로서는 그다음 일본을 포함해서 네. 저희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유로만이 뭐 잡지도 나오고 상도 원래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예, 그 상타로 유럽에 가시더랬습니까? 저 2월 달에 네. 그게 아마 홍콩에서 준다고 가실 홍콩에서 초청장 와가지고 지금 예. 잠깐 상 받으러 하루 아이고. 출장 갔다 와야 될 것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 아까 질문에 그러니까 네. 일본도 뭐 경제 내지는 그 금융의 선진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안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일본은 우선 그 자체 자금이 많죠. 아, 예. 일본은 그 포인트가 예, 그거네요. 자체 예. 금융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달러 쪽으로 많이 합니다. 네. 달러 쪽으로 하는데 저쪽 싱가포르 쪽도 이제 금융을 할 적에 그 유로화로 한 경우가 있는데 소셜 본드로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고무적입니다. 예. 아, 기대도 큽니다. 그 소셜 본드를 하면요. 네네. 좀 어려웠었는데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 금리가 좀 싸집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유익한 그런 채권을 발행한 데서 네. 금리가 싸고 또 이제 그걸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험회사 이런 사는 사람 쪽에 그거를 위해서 소셜 본드를 위해서 특별하게 또 활동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예.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도 기간별로는 상생한다는 그런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박 의원님, 예. 지금 뭐 이번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그 고강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연계해가지고 대출 규제에 대한 그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정환 우리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상품, 금융상품 많이 네.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건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이 정부가 최근에 와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아주 그 고강도로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일시적으로는 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좀 줄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지만은 네. 이 고강도 규제가 굉장히 부작용이 큽니다. 뭐냐 하면은 그 가계대출 증가 폭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네. 대출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 풍선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타 대출이 지난해 22조 7천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게 각종 통계 작성한 이래로 최대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강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최근 그 금융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네. 금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도 부동산 자금 수요 중에 일부가 신용대출 이전되는 그 풍선 효과가 앞으로 계속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 네. 대부업 고금리 대출 등 그 부채의 질이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들이 금융에 대한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수요는 있는데 네. 정부가 억지로 고강도 규제 정책을 쓰니까 네. 그걸 또 다른 데서 국민들이 그걸 이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걸 해야 되니까 예. 이런 이제 악성 어떤 풍선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제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우리 시중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름세에 있고 네. 이것이 이제 서민들 그 원리금 그 상환에 대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네. 이게 가계부채 부실을 가져와서 정말 시한폭탄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정부가 주택 부동산 정책만을 보고 고강도 규제 정책 예. 이것은 여러 가지 풍선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금융 정책을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작용을 부작용이 일으킵니다. 나타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정환 사장님은 또 어떤 입장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이제 그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네. 그게 뭐 완전 해결책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인터넷 뱅크를 통해 가지고 그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예. 중금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조금 통상적인 금리에다가 제2금융권에 조금 금리가 예를 들어 뭐 10%대 예를 들어 20%대 이런 식으로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시중은행은 예를 들어 3% 5% 이런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네. 3% 내지 5% 이런 수준인데 이제 제2금융권 가면 10% 넘는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크를 통해서 한 5%에서 10%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을 네. 조금 늘리기 위해서 네. 최근 또 인터넷 뱅크도 추가로 또 허가도 해주려고 하는 예. 그런 대책을 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경제 금융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저희 뭐 공사 차원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대출은 대개 3% 전후입니다. 예. 사장님, 우리 그 러브 FM 그 신혼부부를 비롯해 가지고 청년들 청취자가 아주 많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 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한 그 HF가 준비하고 있는 네. 그런 여러 사업 계획들 네. 있으면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청년들, 그 대학생들 이런 쪽에 이제 아직까지 집장만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 이제 상품으로서 네. 이제 청년들 월세, 전세 자금 보증을 조금 용이하게 편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이제 이전해 있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입 사원 뽑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부산에서 그 새로운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조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내려와 있는 그 한 9개 기관이 있습니다. 네. 문현금융단지에 그 기관들이 이제 합해가지고 부산시하고 또 부산은행하고 합쳐가지고 네.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펀드 같은 것도 만들고 네. 그다음 저희 기관은 특히 이제 부산은행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규모 해가지고 네. 그 청년 일자리 새로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처음에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네. 나중에 또 싼 값에 대출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 주기형 그 상품에 살짝 이 분야도 좀 살짝 끼워 넣어서 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생애 주기 맞춤형 네네. 이제 이 그 주택 대출이라는 게 예. 처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 대해서는 네.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세 이렇게 좀 쉽게 하고 네. 조금 이제 예를 들어 신혼부부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단계에는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그렇게 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60대가 연세가 드신 이제 어르신들 되시면은 그렇게 마련된 주택을 가지고 평생 이제 노후에 편안하게 들 수 있게 이제 주택 연금 상품을 또 해가지고 이 영목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생 편하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맞춤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서 즐거운데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한 얼마 전이죠?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그죠? 요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국토균형발전 그 성장 과정 뭐 이거하고는 좀 배치된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간혹 나옵니다. 예. 이 그 필드에 어떤 특별한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그 정부가 상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그 발표하면서 강력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강력교통 대책에 많은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네네. 상기 발표 이전에 1기,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부가 광역급행철도를 그게 GTX죠. 그렇죠. 예. 그 GTX 발표인데 GTX 사업만 해도 총 사업비가 22조거든요. 네. 근데 상기 신도시 계획에는 이 교통 대책뿐만 아니라 네.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두고 또 뭐 벤처기업 신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뭐 기업 지원 허브 조성 이런 계획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네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게 네. 첫째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역에 분산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수도권에 완전히 인구 집중도를 높이는 네네. 그런 패키지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을 오히려 수도권에 몰아주는 거죠. 네. 지금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500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정부가 이런 사업들이 뭐 앞에서 말씀드린 여타 면제도 정부가 전부 재정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상기 신도시 계획도 뭐 강기 쉘터 보면 전부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데 네.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근하고 나서 일자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전부 정부 재정으로 네. 지금 공무원 채용해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거든요. 예. 도대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 네. 모든 예산들이 예. 국민이 낸 세금인데 네. 이거 재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네네.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소외감, 박탈감을 느껴온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정말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네. 더 많은 박탈감을 지방에 주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주 신랄한 평가였습니다. 우리 이종원 사장님 코멘트 하실까요? 다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 이제 부산 쪽에 네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측면을 두고 보면은 네. 저희들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됐고. 벌써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저희가 금융 관련 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혁신 도시에 이제 건물이 돼 가지고 실제로 이전한 지가 한 5년 정도 들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감율이 여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각종 경제 지표나 투자도 이제 수도권에 편중되어서 예를 들어 전국 지자체 작년도 재정 자주도가 한 75% 정도 됐는데 네. 부산인 경우에 재정 자주도가 68%로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예, 꼴찌에서 두 번째 큰일이네요. 돼가지고 저희들 부산에 살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는 참 참담한 그런 현실인데 예. 일단 부산인 경우에 내려와 있는 금융 공기업 네. 또 이제 해양 쪽은 영도에 있는 해양 산업 네. 또 해운대 중심이 된 영화 산업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문현 금융단지에 있는 저희 여러 가지 입주 업체들이 금융 공기업들이 부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네. 지금 현재는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물리적으로 이전해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섬이나 비슷합니다. 아하. 점심때 직원들 한 3,6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와서 복작복작거리다가 저녁이 되면 또 텅 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나 그런 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현금융단지를 서면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 이제 부산 북항 재개발하고 네네. 그쪽 문현동으로 해서 범일동으로 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그런 분석과 투자 계획이 아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 그런 수단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올해 역점 사업 HF 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주택 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사회 여러 가지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런 과정에서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들이 조금 싸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포용적인 주택금융을 네, 계속 네.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부산에 내려와 있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지역 공원 사업을 네. 일단 저희들은 본사가 하는 지역 공원 사업은 부산에 그냥 국한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 공원, 사회공헌에 관련된 콘텐츠도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은수 의원님, 예. 국회의원을 헌법적 개별적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에서 지역의 공공기관 장에게 한번 당부를 하실 말씀 또는 코멘트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도 정부 공공기관의 대표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네. 그래서 저는 국회 상임이나 국정감사 때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수직적 갑을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된다고 몇 차례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 공공기관의 그 업무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업무는 전부 정부의 그 지도 감독을 하나하나 다 받고 있고 네. 재정적인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통제와 간섭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네. 조직 하나하나도 전부 정부의 간섭을 다 받고 예. 그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꼭 보장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당위를 실감했습니다. 행정관리로 오랜 행정적 경험이 풍부한 박완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지적 내공의 찬사가 있을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시 경제관료 출신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이정환 사장님의 해박한 경제와 주택정책에 대한 식견의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역할, 오늘 대담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는 특집대담 지역균형